반갑습니다. 요리탁 조리탁 시청자 여러분들, 탁탁입니다. 오늘도 배고픈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보다는 2달 전이죠. 이제 워홀러드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보더가 열렸습니다. 이제 많은 워홀을 기다리셨던 분이나 근래 갑작스레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워홀 서드 비자, 워킹 홀리데이 서드 비자를 지금 가지고 호주에 거의 3년 가까이 살고 있는 저도 워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워홀을 준비했을 때 그때 가졌던 생각과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기타 기본적인 워홀러라면 꼭 알아야 될 비자 신청 방법이나 비행기표 끊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을 정해놓고 제가 스스로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요리 대신에 유익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은 없고요. 음악 필요한가요? 좀 고민해보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이제 비자에 대한 요금, 비행기표 끊는 방법, 가장 중요하죠. 어쩌고 보면 이걸 못하게 되면 호주 자체를 못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추천 블로그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보다는 블로그를 통해서 과정을 따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고요. 대신에 제가 이쪽 위쪽에는 이민성 사이트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시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 블로그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체 검사를 하러 가야 돼요. 부산에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인제대 해운대병원이라고, 인제대학교 해운대병원이라고, 해운대병원인데 장산에 있어요. 장산에 2호선 종점역 내려서 10분에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신체 검사하는 곳이 나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 절차가 있어가지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때는 이제 한국에 없었던지라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병원에 문의하셔서 혹은 가셔서 자세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검사는 다른 그냥 어떤 신체 검사나 다를 거 없습니다. 소변 검사, 그다음에 혈압 검사, 키, 몸무게, 시력 이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비자 승인이 날 겁니다. 비자 승인이 나면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야겠죠. 비행기표는 간단합니다. 요즘에 해외 호텔 예약 어플 이런 것들만 봐도 항공편 예약이 아주 간단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어플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제가 알고 있는 스카이스캐너 같은 대량으로 이제 다양한 항공편을 보여주는 어플에서 저렴한 가격대를 확인하시고 그 가격대에 항공사를 직접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셔서 각각 예매를 하시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저렴하게 그 어플이나 사이트에 수수료 없이 더 저렴하게 예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체 검사, 비자 신체 검사, 그다음에 비행기표. 이제 세 번째는 통장인데요. 통장은 이제
한국에 계실 때 미리 어느 날 통장을 개설할 거다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은행마다. 저는 커먼헬스를 했는데, 커먼헬스는 이제 한국에서 하고 들어오게 되면 1년 연회비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편한 게, 호주에 와서 통장 개설 신청을 하게 되면 온통 영어라서 영어로 대화해야 되고 영어로 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되면 좀 수많은 영어를 써야 되는 과정은 조금 줄어들고, 상담원과 그저 뭐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이름, 뭐 생년월일 정도 기입하는 걸, 그 정도 짧은 영어만 사용하고 바로 통장 개설과 그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외국인 상대하기 좀 두려우신 분들은 한국에서 미리 통장 개설 관련해서 개설 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신청하시고 호주에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종 자격증인데요. 호주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 중에 자격증에 한해서 어떤 전문성을 띠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네. 저는 요리가 전문이지만 지금 주방에서 일하지 않고 제가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여기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제 각종 이제 엔지니어 쪽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호주에서는 아주 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격증을 국제 자격증으로 바꿔주는 게 저 한국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공중으로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기면 뭐 그냥 공중 번역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면 아주 풍족스러운 워킹 홀리데이 생활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 면허증도 꼭 국제 면허증을 들고 오셔서 공중으로 번역해서 호주에서 쓸 수 있는 면허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면허증에 대해서 몇 년 단위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비가 조금 있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취득한 국제 면허증은 1년 내지 1년 정도로 유효기간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만약에 서드까지 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는 다시 그 국제 면허증을 받으러 대사관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호주 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으셔서 이제 있는 기간 동안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 두 번째. 호주 일자리 상황 및 경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2년 전에는 일자리는 많았지만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뭐 찾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들 아름아름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계셔서, 뭐 근데 공장이나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인력난입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죠. 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었어 가지고 한 2년 동안 이게 뭐 무역도 막히고 뭐 했어도 일자리는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손이 닿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서 지금은 되게 일자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대도시나. 당장 제가 일하는 고기 공장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없어서 저희 에이전시를 통해서 빨리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좀 닥달 아니 닥달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간이 좀 지나야, 더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해결될 문제고요. 뭐 일자리 현황은 그렇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요식업에서 다들 일하세요. 드물게 자격증을 가지고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이유가
다 금전적인 문제죠.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 잘 버는데 갑자기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은 많이 못 봤거든요. 젊은 나이에 뭐라도 하기 전에, 혹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혹은 군대 갔다 와서 5월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보통은 다 요식업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요식업이 조금 만만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여기 좀 살고 계셨거든요. 제가 요 1세대 이제 이민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 다들 다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호주에 살면서 이제 창업을 하고 하시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같은,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와서 일 시키려고 이제 고인지도 올리고 하다 보니 대부분이 요식업 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이제 농장과 공장이죠. 이거 두 개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도시는 어차피 요식업이 대부분이가 크게 뭐 다른 게 없는데, 공장과 농장은 좀 다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자 연장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여길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시골로 가셔야 돼요. 근데 시골도 이제 호주가 나라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일반 시골이라도 커요. 보통 그냥 소도시만 합니다. 완전 깡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마트나 있고. 대신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은 맥도날드랑 KFC, 버거킹이 없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그냥 일반 호주에서 통용되는 마트 하나만 있을 뿐 뭐 없죠. 그래도 충분히 호주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여건은 다 갖춰져 있고요. 공장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자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치셔야 됩니다. 공장에 농장에 가서 세컨을 따기 위해서는 퍼스트 비자일 때 99일,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하시는 걸 좀 안전빵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드 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컨에서 세컨 비자일 때 179일인가 6개월 이상 일하셔야 이제 서드 비자 신청 요건이 갖춰집니다. 그게 바로 공장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각각 설명드리자면, 공장은 좀 안정적입니다. 예. 일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딱 정해져 있고, 하루하루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주말엔 반드시 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하에 따라서는 일하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에는 시급이 더 세게 붙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1년 내내 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농장 같은 이제 능력제, 농장은 자기가 수확하고 베어낸 만큼 이제 페이를 지급하는데요. 제가 농장은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예를 들어 사과 농장에 있으면 사과를 딴 만큼 그람수를 재서 그날의 자신의 일당을 측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이라고 하는데 이제 피커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탑 피커는 이제 그쪽에서 가장 우수하게 혹은 되게 많이 딴 사람을 탑 피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공장에서 보통 하루 일당 한 3배 정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드물죠. 예. 대신 농장은 그렇게 돈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신에 시즌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고도 365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여기 이제 수학이 다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또 조금, 또 여기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이 시즌 다시. 근데 이제 이사를 이렇게 다니시게 되다 보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사를 저도 집을 옮기는 걸 몇 번 했는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자주 옮겨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장은 대신에 공장보다는 돈을 확실히 많이 벌 수 있죠. 제가 농장은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게 시기가 잘 맞으면 일이 끊기지 않고 쩍쩍쩍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쪽 따라줘야 되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게 되게 운이 많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서 흘러 넘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끊기지 않고 농장에서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농장 공장도 뭘 알아야 일을 시작하고 할 텐데 어떻게 아냐. 야, 농장이든 공장이든 다 한국말로 하면 인력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다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멜버른이나 뭐 시드니도 공장이 있나? 근데 이제 호주 이제 농장 검색하시다 보면 대표적으로 브리즈번이나 제가 있는 타즈메니아 호바트 쪽, 그쪽이 농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브리즈번이 제일 농장이 많죠. 예, 아마 그쪽으로 가신다면 가시게 될 텐데, 뭐 다른 지역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지역 오픈 채팅방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 거기 매니저들이 구인 광고를 계속 올리거든요. 뭐 어느 지역 몇 명 필요합니다 하실 분 연락 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개인톡으로 연락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역마다 이제 한인들 정보 공유 사이트가 있습니다. 멜버른은 호주 바다라고 알고 있어요. 멜버른은 호주 바다인데 호주 바다 들어가셔서 이제 일자리 구인하겠다 하시면 바로 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구인 광고가 다 떠 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시고 연락을 취해 보시면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호주에도 구인구직 어플이 따로 있어요. 식닷컴이나 뭐 이런 것들. 비추천은 아닌데 저는 적극적으로 호주 일자리를 추천합니다. 예, 한인들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호주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만 뒤에 말씀드리고요. 호주 전용 이제 구인구직 어플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근데 영어를 봐야 돼요. 영어를 좀 잘해야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이전시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 영어를 쓰는 부분이 과감하게 생략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거나 할 때 그 매니저들이 중간에서 통역을 다 해주기 때문에 아주 그게 쉬운 게 있지만 그 과정이 쉬워서 저희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구하곤 하는데, 뭐 서로 뭐 상부상조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기가 직접 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제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 내고 다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호주에서 살 집.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이것도 좀 중요한 거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 식, 주. 이 세 가지. 뭐 먹는 거야 자기가 돈 벌어서 사 먹으면 그만이고, 입는 거야 돈 벌어서 입으면 그만이지만, 사는 곳은 돈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모르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이 오픈 채팅방이 좀 중요하긴 해요. 어느 베드 뭐 어느 하우스의 쉐어가 몇 명이다, 거기서 뭐 살고 싶다, 뭐 누구 몇 명 구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구인 그런 그 뭐야 광고는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중요한 건 한 집에 방이 몇 개고 그 방마다 몇 명이서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잘못 구해가지고 방이 3개인데 한 방에 3명씩 자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집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거를 우리가 닭장 쉐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 렌트를 한 사람의 욕심이죠. 그 렌트를 해서 그 집을 렌트할 때 그 집 렌트한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요. 몇 명이서 몇 명이서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렌트를 했었어요. 한국 사람이 렌트를 했었고 분명 뭐 한두 명 산다고 그랬겠죠. 그 이상 사는 건 불법입니다. 그 이상 사는 것도 불법이고, 그것을 렌트를 해서 사익을 챙기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게 그 뭐 합법 불법 그런 것도 몰랐고, 그렇게 좁은 집에 방이 3개 있는데 9명이서 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구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집을 보시면 신고를 하시거나 피해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닭장 체험만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그런 걸 유념해서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닭장 체험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방을 구하실 때 몇 명이서 사는지, 집은 얼마나 넓은지, 그다음에 한 방에 또 몇 명이서 사는지, 또 집 이 주로 렌트비를 내거든요. 네. 렌트 가격은 얼마인지 꼭 이것들을 보시고 가장 판단해서. 저는 그때 그 집이 뷰는 되게 좋았어요. 아파트였는데 15층인가 17층인가였는데 거기서 베란다에서 보는 그 시티뷰가 되게 좋았어요. 거기 혹해서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람을 살 때 뷰만 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꼭 유념해서 집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4번째, 호주에 이제 와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고요. 처음 호주에 발을 디뎠을 때 심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멜버른에 내렸는데, 시드니랑 멜버른은 도시 자체가 풍이 좀 달라요. 멜버른은 유럽풍의 집들이 많고, 그 뭐라고 그러나, 마천루가 많아요. 마천루 이제 그 뭐야, 고층 빌딩, 네, 이 시티 안에 밀집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이거든요. 툴라마린 공항에 내려서 스카이버스를 타고 이제 서든 크로스역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 내려서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오시게 되면 앞에 이제 긴 트램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앞에 이제 또 어마무시한 건물들이 다 집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2글자로 이제 크다였어요. 와, 크다. 다 크다. 사람들도 커 보이고, 그때는 익숙치 않은 풍경이어서 그랬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가고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집들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마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우리나라 이제 가옥들을 보면 이쁘다고 느끼듯이, 저도 이 나라 처음 왔을 때 이 나라 가정집을 보고 와, 되게 이쁘다고. 허름한 집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허름하고 별로 그렇게 깨끗한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 운치 있다, 되게 느낌 있다, 집이 이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었는데, 솔직히 겁도 났죠. 저는 이제 친구가 있긴 했지만 친구는 마중은 안 나왔고, 저는 일단은 호텔까지는 예약을 한 상태여서, 호텔도 아니죠. 호텔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도미토리라고, 이제 8명이 같은 방을 쓰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 뭐 하루에 16불? 하나로 따지면 뭐 5,000원? 1박에? 그 정도 하는데, 일단 호텔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려면 그래도 돈이 꽤 나가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도미토리 숙소를 잡았었는데,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주변에 방구하고 일자리 구해서 글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일을 이제 생활을 시작하고 하는데, 저도 다른 워홀러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숙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 모든 풍경들은 다 컸습니다. 다 커 보였어요. 외국인도 커 보이고, 그냥 코 큰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하이 헬로 하는데 쫄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던 기억이 지금 살짝 나네요. 그때 그냥 땡큐 하와이유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자, 다음 질문 5번째입니다. 호주 생활과 한국 생활의 차이 및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호주 생활과 한국 생활의 차이, 보통 자취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가족들과 좀 지내다가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은 특히 조금 가족애가 좀 애틋한 친구들은 저 되게 자주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이제 한국을 뜨기 전에 이제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어가지고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어요. 단지 영어가 조금 딸려가지고 뭐 알아듣고 뭐 말하고 뭐 물건 사고 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활 영어는 거기 지내다가 일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 1, 2주 만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2, 3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이제 문득 들죠. 가지고 가지고 온 돈은 제한돼 있고 나가는 돈은 있으니까 빨리 이 돈을 충당시켜야 되는데, 집 구하느라 이제 또 직장 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바빠가지고 크다는 느낌보다는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생활의 차이면은 딱히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생활하다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은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닭장 쉐어를 하게 되면 경험해보시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조금 안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만약에 호주 5월 오시겠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조금 떨어져서 지내다가 오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뭐 친구 집에 자취하는 친구 집에 조금 얹혀 산다든지, 아니면 뭐 계획을 한 1년 잡고 1년 정도는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해서 따로 살다가 이제 호주로 오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조금 본인이 스스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또 이제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도 다 내봐야 이제 호주 5월 왔을 때 처음 하는 게 아닌 게 되니까, 그런 것도 다 똑같이 내거든요.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물어보거나 혹은 직접 경험해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호주 생활 시 주의할 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같은 이제 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호주의 이제 어두운 면인데요. 홈리스들, 말하면 좀 거지죠.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한테도 국가에서 그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태반이, 제가 알기로는 마약을 하다가 피폐해진 삶으로 집을 잃고 혹은 도박에 빠져서
폐가 망신해가지고 집을 잃은 경우인데, 저는 한국에서 뭐 노숙자분들이나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딱히 그런 경험을 안 당했던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이 그 조금 뭐 비싼 음료 마시고 있는, 제가 그때 버블티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팩트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저는 좀 살짝 무서웠거든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총은 불법인데, 총 소지는 불법인데 이제 뭐 저희처럼 이제 그걸 받으면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홈리스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홈리스를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약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동네, 이 동네는 없는데 그 도시엔 좀 많습니다. 뭐 경찰들이 항시 순찰을 돌면서 이 사람들 눈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정말 운이 없으면 갑자기 약쟁이가 본인한테 달려들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진짜 없는데 제가 이제 KFC 먹으러 갔다가 포장을 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약쟁이가 저한테 덮쳐가지고, 제가 진짜 정말 재빠르게 피해서 차로 도망가가지고 친구랑 빨리 시동 걸고 도망을 쳤던, 한 2주 전의 일이거든요. 2주 전의 일인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조금 비일비재하죠. 네, 약쟁이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참 아픈 단어죠. 사람의 피부 색깔을 보고 인종을 차별한다. 인종차별을 한다. 저도 한 번 당했습니다. 몇 번 당했죠. 근데 이제 이게 노골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조금 하대하듯이, 그리고 천하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였다고 말해야겠네요. 저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하기 전까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해도 하고 납득도 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인종차별은 아니고, 이 직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굉장히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하는, 노골적으로 피부색을 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제가 경험도 했고. 하지만 이제 공장 같은데, 제가 있는 공장에서는 인종차별은 없어요. 인종차별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일을 너무 게으르게 했다, 그럼 제가 한국 사람이면 주변에 저랑 같이 일했던, 저로 인해 피해를 봤던 친구들은 한국인을 싫어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다, 피해가 없으면 돼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사람은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도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눈만 마주쳐도 하이 헬로 하는 게 인사법이기 때문에, 전 되게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눈 마주치면은 눈 부릅뜨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더란 말이죠.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은 못 줄지언정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저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갖게 되죠. 이거는 인종차별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흔히 말하는 인종차별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공장에도 지금 어느 특정 이제 나라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일을 좀 게으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의 평판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친구들의 피부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일의 태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근데 이제 그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제가 당했다 할지라도 되갚아 주는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뿌리대로 거둔다고. 저는 좀 사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피해를 받았으면 얘기는 하죠. 저도 인종차별 받고 좀 서러웠던 적이 몇 번 있긴 했는데, 그렇게 한번 참고 나니까 또 주변에서 이제 보고 알아챈 사람들이 좀 다독여주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꼭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종차별 당한다고 너무 맞불을 놓기보단 그냥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 그냥 살짝 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엄격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했다 하면은 보다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시면, 얘기를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여기는 또 일의 부분에 대해서 상호관계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이야기는 무조건 듣게 돼 있거든요. 이건 또 철두철미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준비했던 질문은 마쳤고요. 혹시나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에 DM과 인스타 계정의 DM과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고픈 저녁 시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